네, 202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우리는 앞 3장 제1절, 2절에서 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봐야 되겠죠. 이번 강의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다른 강의는 보통 한 장을 하나의 강의로 끝내셨는데 왜 이번 3장은 두 파트로 나누시나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3장, 한국의 역사에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의 수를 보셨잖아요. 그죠? 보통 한 회당 2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역사는요. 보통 이때 외국 같으면 COS와 인보관이 등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자랑스러워해야죠. 자, 보시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했던 지역사회복지가 있었습니다. 자, 자부심 뿜뿜 가지셔야죠. 자, 첫 번째, 주민들이 스스로 했던 것. 우리는 이를 민속적인 불악, 협동 관행이다. 제도는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관에서, 즉 임금님이 혹은 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역 단위가 아니고 주민 주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둘의 자요 기억을 해두세요. 3번 품앗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일에서 힘을 합쳤는가인데요. 자, 둘에는 뚜둥 별표 농사일. 농사일을 하는데 오늘은 문영주 농사를 지어주고 내일은 김유경 농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문영주는 땅이 몇 평이고 김유경은 땅이 몇 평이니까 문영주는 품삯을 이 정도씩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하는 게 둘의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집 저 집 나누어서 농사일을 거들어 준 거지요. 하지만 이제 3번 품앗이라고 하는 건 농사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치할 때 필요할 거고요. 초상 났을 때도 필요할 거고요. 집이 무너졌을 때 집을 지을 때도 사람은 필요했을 겁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개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 모임.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목돈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적금을 들면 중간에 해지할 것 같은 걱정.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 개 모임을 들어서 목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그래서 때로는 친목의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목돈을 모으겠다는 공제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했던 겁니다. 자, 58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약속해줘. 핑클이 불렀습니다. 누구의 약속? 고향에서의 약속.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오늘날에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맞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지만 어떤 지역은 그런 조례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거를 통과시키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그런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겠지요. 자, 향약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들을 지식인들이 만들어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지식인 하면은 교수님들 아니면 연구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그 시대에도 오래 전에도 그 지역의 토착적인 지도 세력들이 고향에서 공부를 하시던 그런 유교를 공부했던 분들은 존재했었을 테니까요. 자, 그에 비해서 동그라미 5번째 5번 자 별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 사창하고 뒤에 정부 단위로 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의창, 상평창 있죠. 이 세 개를 세트로 묶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러면 빈민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한다면 사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빈민을 구제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사실은 의창, 상평창은 정부가 주도했던 거고 사창은 주민들 스스로 했던 거니까요. 구분을 조금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건 언제냐? 여러분 혹시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실사구시 실용주의 목민심서라는 데서 6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 백성을 사랑하는 6가지 조약인데요. 첫 번째 어른 공경, 두 번째 어린이 사랑해라, 세 번째 가난한 사람.
우리 지금 복지잖아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제급여, 의료사회복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정부 주도로 조금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밑에 오가작통법 별표 줄여서 오가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거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가 다섯 집이란 뜻이고 통치한다 할 때 통입니다. 서로 소통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섯 집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통치한다. 지방자치단체랑 비슷하다, 그죠?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만 다스리는 거잖아요. 단체자치, 주민자치. 지금은 워낙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 이렇게 주거지가 좀 바뀌었지만 과거에 초가집일 때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골, 배나무골 시절에는 다섯 집이라고 하면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가통은 오늘날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좀 관련성 있는 거 찾아봐라. 지방자치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59페이지에 국가, 정부가 나서 한 거 있습니다. 우리 봤던 의창, 상평창 이거 정부 빈곤한 사람 구제해 준 건데요. 오늘날 우리 보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소 역할을 했던 곳이 당시에 동서대비원, 화린서, 해민서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 스스로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부심 가져야죠. 자,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일제 천황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당근과 채찍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땅을 거쳐야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약탈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59페이지에 조선구호령 공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선을 구호하겠다는 명령 대단하네. 일제 리스펙 이 개념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당근을 제공을 해서 일본이 스며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해, 자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 정말로 조선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실 때 이 조선구호령이 우리 60년대 생활보호법 만드는데 참고가 되었다라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조선을 구호하려 했으면 법안을 제대로 그럴듯하게 만들었겠죠. 지금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정말 형식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인보관이 등장합니다. 관으로 끝나면 인보관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최초의 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으로 끝나는 거 태화여자관, 이거 최초겠구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1906년도에 보면 반열방이라는 곳이 원산에 설립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건 노래방, 찜질방,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거 토인비 홀, 킹스레이 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최초인 거잖아요, 그죠? 반열방이.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직 분단국가 아닙니까?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반열방은 아직 북한에 있으니 이게 또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그러면 한국의 최초를 찾아보자. 대화여자관. 그래서 출제위원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둘 다 최초로 인정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딱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전쟁 이후에 우리가 3년 동안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무국이라고 해서 우리의 교육도 미국의 그런 교육이 들어왔고, 또 군청국, 위생국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이런 게 이제 보건위생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우리나라를 좀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시절 역시나 뭔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주민 조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 긴급구호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외국의 민간 원조 단체들이 와서 한국을 좀 도와주자. 그런데 잠깐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 안 되지. 우리 협회 하나 만들까? 그게
카바입니다. 자, 카바에 별표 해두셔야 됩니다. 자, 수험서 60페이지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씩 봅시다. 외국, 민간, 원조, 한국, 연합회. 자, 이 단어 속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카바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카바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자, 외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관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민간 무슨 말입니까? 공공이 아니문이다. 자, 세 번째 원조 무슨 역할? 구호, 일방적인 시해, 자선 이런 의미. 근데 이걸 혼자 한 게 아니라 연합회,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텐데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협조, 중간 단계인 연합, 고도의 동맹, 그 중에 두 번째 연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카바라고 하는 외국의 민간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긴급 구호를 해주려고 연합회를 만든 다음에 한국에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앞서 우리 최초의 인보관 공부하셨죠? 2가지.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언제가 최초야? 태화여자관은 최초야? 근데 태화여자관은 여성들을 클라이언트로 봤잖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재가복지, 지역사회 보호, 혹은 주민 교육 뭐 이런 거 한 최초의 곳은 어디야? 했더니 1962년도에 목포 사회복지관이 우리 지금의 사회복지관하고 역할 기능이 비슷하더라. 그럼 요거를 최초의 근대화된 복지관으로 보자. 이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대 또 노래 하나 나옵니다. 아, 이 교수님 노래를 왜 이렇게 자주 부르나 하겠지만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저의 이 사투리와 노래가 기억난다니까요. 믿으십시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근면, 자조,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1970년대입니다.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코이카 혹은 국제 NGO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도움 주고 혹은 서남아시아에 가서 도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와서 벤치마킹 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지? 전쟁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봤더니 그게 새마을운동이구나 해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한동안 출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61페이지 보시면 시작할 때는 농촌이었지만 나중에는 도시, 공장까지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으로까지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는 지금처럼 복지관이나 시설기관이 등장한 것은 언제인가? 1980년대부터입니다. 자, 61페이지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연도만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정확한 연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1회부터 5회 시험에서는 연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1981년인지 82년인지 이런 게 나왔다면 지금은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어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 바로 잡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1983년도에 중요했던 건 우리 지금 1급 시험 보는 거 무슨 법 기반이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사 자격 기준 1급, 2급 시험 과목 나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가형, 나형, 다형, 다형을 사회복지관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실습 가보거나 기관 방문 가보면 뭐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규모가 아주 큰 복지관도 있고 정말 꼬꼬마 2층짜리 중에 딱 1층만 쓰고 있는 복지관들도 있잖아요. 그 규모를 이렇게 차등화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게 이제 8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도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급수가 있고 승진이 되잖아요. 당시에는 전문요원이었기 때문에 승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8급으로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단점이 있겠죠. 9급 아니라 8급이니까 좋아요. 근데 영원한 8급, 7급, 6급이 될 수 없음. 왜냐하면 법 어딘가에도 공무원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별정직으로까지 채용해서 이 일을 했었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가 되면 사회복지 관련 법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섭니다. 한 번 지었다 하면 몇천 세대, 몇만 세대 이런 단지들이요. 그러니까 뭐 동으로 치면 뭐 한 개, 두 개 동 꼬꼬마 아파트가 아니라 몇십 개 동이 있는 아예 그 마을 전체가 아파트인 그런 곳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건축 허가의 조건이 있었어요. 대규모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이렇게 조성을 할 텐데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건축 허가 내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안에 복지관이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89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1993년이 되면 이때가 이제 531 교육개혁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엄청 많아집니다. 복지관도 엄청 많아졌어요. 모든 이제 자유화, 민주화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복지 시설들은 많이 있었는데 복지관들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거도 미약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복지법인을 만들겠죠. 너도 나도 복지관을 설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복지관은 전국에 4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200개가 넘는 게 1993년도 이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중요한 시스템, 전달체계, 추진체계 중에 하나가 복지관인데 그게 93년도에 이런 이제 법인 설립, 복지관 위스탁 가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착을 했으면 이제 한 단계 도약해야죠. 발전기로 가게 됩니다. 자, 발전기는 62페이지인데요. 1997년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93년도에 법인이 복지관 위스탁 한다 하니까 많아졌겠죠. 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복지관 지어라 했으니까 많아졌겠죠. 우후죽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복지관 설립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허가제였어요. 허가받은 사람들만 법인 만들고 그리고 복지관을 위스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시설 유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천론 시간에 1차 시설, 2차 시설 직접 간접 배웠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관이 아니라도 자그마한 소규모의 시설기관들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던 찰나에 97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갑작스럽게 가족 해체, 갑작스럽게 빈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설 설치의 신고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허가제 아니고요.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자, 여러분 신고 감이 안 오시나요? 자, 출생신고 해보십시오. 출생신고. 출생 허가제입니까? 아이 낳을 때 허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낳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잖아요. 그죠? 자, 사망 허가제입니까? 사망 신고잖아요. 그죠? 저 사망해도 됩니까? 죽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보다는 신고가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누구든지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덤볐다가 이상하게 비리 횡령, 노동력 착취, 인권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방법은 하나. 평가를 하면 되지. 정부가. 과연 평가를 받을까? 받을 수도 있지. 평가 안 받으면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겠냐. 보조금을 받고 평가를 받을지, 보조금을 안 받고 평가를 안 받을지. 그럼 많은 시설기관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평가에 참여하는 거를 선택했겠죠. 그게 1997년도입니다. 그리고 꼭 사회복지법인만 복지시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 학교법인은 운영하면 안 돼? 대학교 복지관 운영할 수 있잖아. 시민단체 운영 못해? NGO 할 수 있잖아. 비영리 법인인데. 그렇게 해서 시설기관의 설치 주체도 다양해졌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이후에 너무 많은 빈곤층이 나타나니까 이제 복지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 권리의 주체로 보자. 그래서 수급권자, 수급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2000년이 딱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이거는 권리의 주체다. 의료받을, 서비스받을, 치료받을 권리 인정, 식사 권리 인정, 문화를 즐기고 누릴 권리 인정, 교육받을 권리 인정, 일할 권리 인정, 어딘가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동할 권리 인정, 다 인정. 그렇게 해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2000년도 이후에 많은 역사적으로 핵심적인 사항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63페이지에 이것만은 꼭 이렇게 해서 박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보시면 2003년도에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요때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가 치러졌습니다. 교수님, 그전에는 자격증 어떻게 나왔나요? 졸업하면 좋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자,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부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에 대해서 입법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2급도 시험 보라고? 그거 한 해라도 빨리 시험 보셔야 됩니다. 자, 2004년도에 자, 사회복지사무소 별표하셔야죠. 행정론 공부하시다 보면 전달체계 개편에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무소가 이때 이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도가 되면 일본 영향 받아서 우리도 그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에서 계획 세우게 하자라는 거 이제 법제화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영향 받은 김에 그럼 일본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가 있네. 우리 저거 따라하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자, 법 이름 뒤에 복지라는 단어가 없죠. 자원봉사 복지법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무슨 복지법으로 끝나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부처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으니까요. 자, 2007년이 되면 자, 별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강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뚜둥. 우리 영국 영향 받았다 했잖아요. 영국 사회 서비스라고 했었죠. 2007년도에 사회 서비스 사업 시행 뚜둥. 자, 2007년은 도대체 왜 이런 게 시작되었는가? 정부가 사회투자 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낼 겁니다. 복지도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다? 그럼 기업체 지원해 줘야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지원 못 해줄 이유는 없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설을 퇴소하는데 빈털터리네? 자립이 어렵네? 그래? 그럼 이 시설 이용하는 중에 정부가 매칭해 줄게. 그래서 본인을 지원하는 후원자 한 명이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해주면 정부에서도 5만 원 매칭해 준다? 그러면 매달 나의 통장에는 10만 원이 적립. 1년이 지나면 120만 원 적립. 시설 퇴소할 때 10년이 지나 있으면 1,200만 원 적립. 응예 시설에 와서 20살에 퇴소하면 20년이니까 2,400만 원 적립. 플러스 이자. 그 돈이면 시설 퇴소하고 나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산 형성 사업의 최초가 요 드림 씨앗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돌봄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노인성 질환 가진 사람들 요양보호 서비스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의 헤드스타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복지도 투자다라고 했었죠. 저소득 빈곤가정 아이들 조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림, 꿈이 스타트,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위스타트, 헤드스타트 뭐 이런 등등등은 다 드림 스타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도 엄청 별표합니다. 2010년. 자, 별표 하시고요. 자, 2010년이잖아요. 그죠? 2010. 자, 여기 숫자를 잘 보십시오. 2010. 자, 010입니다. 010. 자, 010을 90% 회전하면 뭐가 되죠? 010을 회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기억하면 됩니다. 자, 2010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 네. 희망 키움 동작 희망 키 이렇게 하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행복이움 어느 게 먼저 나왔는지 이거 시간 순서 묻는 게 엄청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자꾸 이걸 외우니까 외우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10 회전 행복이 희망키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은 이제 행복이음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운영주가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하면 운영주의 주민번호를 샥 입력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운영주는 부양의무자가 있네. 어머나 세상에 그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어마무시하네. 운영주 기초생활수급 중단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운영주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이 너무 낮네. 근데 기초생활수급은 안 돼 있네. 수급 지정과 동시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2012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스템, 행복이 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002 이때부터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요. 사회복지관도 조직 개편해서 3대 기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대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5가지 사업 분야를 3가지 기능으로 개편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게 부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 추석 되면 친인척들이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용돈 줍니까? 아니면 상품권 같은 거 주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 상품권 주시면서 가서 구두 사시너라. 문화상품권 주시면서 가서 책 사 읽어라. 그리고 또 어디 그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여러분은 그 상품권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이마켓, 양배추 마켓 같은데 글 올리잖아요. 할인으로 판매, 현금화하려고. 혹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엄마나 써. 양도 하잖아요. 원래의 그 사회 서비스의 용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하거나 판매하거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권리와 의무, 또 이용권을 사용할 때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법제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뚜둥 별표해야죠. 두 번째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부터 해서 이제 여러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이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앞서 행복이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시스템만 하더라도 복지 시스템밖에 없었어요. 복지와 보장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는 복지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지 장교양급여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서비스 수준이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까지도 그 데이터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유족급여는 어떻게 됐는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관리가 됩니다. 엄청난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렇게 뭔가 정보를 관리하는 그 정도로 격상시켜야 되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뒤에 보면 2015년에 사회보장정보원 출범 별도의 기구가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정보원 아십니까? 국정원 하잖아요. 어마무시한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국가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큰 시스템이겠어요. 그죠? 그 안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았고 한부모 가정에 따라서 이제 차상계층 얼마를 지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이게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2014년 1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허점이 많구나. 신청주의가 갖는 한계점 너무 많구나.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는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신청한 사람만 혜택 주니까. 법을 바꾸면 되겠네. 아니, 법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직권주의 가능? 그럼 발굴해야 되겠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청 도와줘야 되겠네. 직권으로 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복지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뀝니다. 동행정복지사 찾아오는 사람들 이제는
거꾸로 공무원이 우리 집에 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곳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반을 두고 있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이름 바꾸면서 법적 기반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이쯤 되니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왜요? 예전에 딱 센터에 앉아 있으면 민원인들 와서 처리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발굴주의, 직권주의. 공무원들 엄청 많이 필요함. 동행정복지센터에 복지 인력들이 엄청 채용이 됩니다. 공무원 엄청 많이 뽑았죠. 이제 동은 등본 떼러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전입신고 혹은 이제 전세 사기 막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분실 이게 아닌 거예요. 복지 중심이구나.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 이제 활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원래 지역사회 복지에서 주축은 주민 아니냐? 그럼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읍면동 단위에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때부터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그리고 그 위원님들은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벌써 2012년부터 공공에서도 사례관리, 민간에서 사례관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클라이언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 동에서도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구에서도 사례관리. 우리끼리도 협력합시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사례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운영주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사례관리 기록한 거를 구청에 있는 공무원도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그래서 2인 1조, 때로는 3인 1조로 이렇게 사례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사례관리에서도 조금 혁신이 필요하구나. 우리 그동안 복지 안에서의 사례관리만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은 빈곤층 치고 건강한 사람 없더라.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겠다. 명색이 보건복지부 아니냐. 그러니 행정복지센터에도 간호사가 근무하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동에도 간호직 공무원이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인 1조 근무하면 되겠네요. 간호직 공무원과 복지직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가서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복지직 공무원은 복지 상담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봤더니 그 간호직 공무원들이 가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치매입니다. 헉, 맙소사. 그동안 우리는 우울증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치매였군요. 맙소사. 우리는 그동안 그냥 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코올성 치매였군요. 맙소사. 저는 이분이 성격이 괴팍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전두엽, 측두엽 손상에 의한 치매였습니까? 맙소사. 저는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절이 약해서 자꾸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파킨슨이었다니. 아이고, 맙소사. 치매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1인 가구. 금전관리 누가 해요?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전입신고 어떻게 해요? 인지기능 취약한데. 이거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법률 행위를 조력하는 공공후견 제도가 이때 시행이 됩니다. 경증이신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증이신 분들은 삥 뜯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재산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후견에서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됐고요. 2019년이 되면 드디어 장애인 복지의 영원한 고민이었던 거. 왜 우리는 사람인데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기냐? 1등급, 2등급. 마치 소고기 2+ 등급 이런 것처럼요. 폐지해달라 해서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 정도만 이야기하지 1급, 2급, 3급, 4급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몇 시간 줘야 될지, 장애 연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뭘 가지고 판단하지? 그러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누구냐? 과거에 우리 장애인 하면은 지체장애를 제일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 주차장 가보면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막상 장애의 유형을 가만히 보니까 예방접종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조기 산업재해 발견도 잘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가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ADHD, 지적장애, 느린 학습자. 이거 어떡하지? 근데 기존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성인은 이용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기
특히. 그러니까 성인들이 갈 데가 없다. 차라리 청소년기는 학교라도 다니니까 특수학교, 특수학급이라도 있는데 성인은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이제 아버지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인 발달장애인도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2021년도에 기존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였던 게 이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이름 바꿔서 이제 시행하고 있고, 2022년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이게 돌봄이 너무 중요하구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되고 나니까 복지관, 휴관 갈 데가 없구나. 그리고 가정방문 오던 분들도 이제는 뭔가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오지를 않는구나. 학교 안 가니까 그 모든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 필요하다. 그래서 2022년도에 쭉 보시면 뒤에 이제는 사회 서비스를 관리할 주체가 별도 필요함.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은 사회 서비스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사회 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성공 대박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뉴스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지역은 청도, 대구 이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9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대구가 여기 들어있어요. 대구가. 그래서 그때 시범 사업했던 사회서비스원이 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고 그리고 돌봄 욕구를 충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만 할 게 아니라 긴급하게 돌봄, 가족들도 뭔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거나 하면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돌봐줄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시설 입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한 돌봄을 하겠다. 시범 사업도 했고요. 또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장애인이 그동안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딱 정해진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활동 지원이니까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권리 의식이 막 이렇게 신장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막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급여는 거기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애는 활동 지원사가 가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건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외국에는 장애인 개인 유산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좀 한번 도입해 봅시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의 10% 내지 20%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이 서비스를 계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만족도가 높았겠죠? 당사자주의니까. 그래서 2024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 대상 아니다. 당사자주의, 주체성을 가진 한 명의 사람.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패러다임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요. 2024년 6월부터 좀 더 넓게 시범 사업이 확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 한국의 역사입니다. 공부해보니까 최근에 그런 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역사를 듣다 보니 영국, 미국,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 조금씩은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흐름을 토대로 미래를 또 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갔을 때 과거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회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 강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